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을 초월해서 통시적으로 한번 사건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에 여러 차례 외교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대통령과 순방 기자단이 중국에 가서 중국 공안에게 두들겨 맞고 혼밥을 먹고 우리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로 이런 외교적인 참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최초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북한에 가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북조선 에미나이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를 않나?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북조선으로부터 듣지를 않나?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외교 참사가 일어났던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 당시에 외교 천재 운운하는 그런 문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하긴 그 20세기 최고의 독재자,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도 한때는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다고는 하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세계사에 있어서 외교 천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몇몇 가지 단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무고시 2차 필수 과목에 국제정치학과 외교사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외교사는 일반적인 역사와 달리 일반적인 국사나 세계사 책은 구석기 시대 인류의 출현부터 최소 수만 년, 수십만 년 전부터의 역사를 다루는데요. 외교사는 책의 첫 페이지가 1815년부터 외교사의 첫 페이지가 장식이 됩니다. 181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럽에서 당시에 전쟁의 천재가 태어났는데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쟁의 천재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5 손가락을 꼽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요. 바로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전쟁 영웅 나폴레옹이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집정관이 되고 그리고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요. 전 유럽을 석권하고
러시아의 동장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은 아마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군대가 아닌 동장군에게 첫 번째 굴복을 했고요. 엘베 섬에 유배되었다가 탈출을 해서 재기에 성공했지만 대불연합군들과의 결전에서 워트루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요. 패배를 하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했던 전쟁 영웅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을 어떻게 전우를 수습할 것인지를 놓고 비인에서 대불연합군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0여 년간 빈 체제라는 것이 유지가 되고 그 빈 체제의 중심에는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 메트르니가 당시 한 40여 년 한 세대 이상 유럽을 비롯한 세계 외교가를 좌지우지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패배한 프랑스는 영국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대불연합군에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나폴레옹은 다시 재기하지 못했지만 빈 회의를 통해서 나폴레옹은 대불연합군에 처참하게 패배했지만 빈 회의를 통해서 프랑스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가 짊어졌던 부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던 그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죠. 프랑스의 외교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이 전쟁에서 지고 외교에서 승리한 사례는 또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건이 20세기 벽두에 일어났는데요. 조선을 사이에 두고 두 열강이 격돌을 했습니다. 한 나라는 일본 군국주의였고요. 또 한 나라는 러시아였죠. 러일 전쟁이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2년에 걸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꺾음으로써 사실상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었다고는 하지만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꺾음으로써
사실상 끊고 을사늑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조선은 국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러시아가 패전했다. 그런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일본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러일 전쟁 막바지에 미국 포츠머드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그 회의 결과 일본은 회의 중에 러시아로부터 전쟁 중에 많은 인명 사상을 입었고 인명 손상을 입었고요. 물론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인명 손상을 입었죠. 그리고 엄청난 전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전비 중 상당한 액수는 당시 일본 재정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온 속된 말로 빚내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엄청난 전쟁 보상금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일본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츠머드 조약 이 타결되고 그 결과로서 일본이 러시아로 받은 보상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할양받은 러시아 땅도 단 한 평도 없고요. 단지 조선에 대한 이권, 조선에서의 일본의 이권을 러시아가 승인해 준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 직후에 포츠머드 조약 그 결과를 놓고 러시아 국민들은 만세를 불렀고요. 환호착약을 했고 일본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어 정상적인 경찰력을 동원해서는 그 폭동을 진압할 수가 없었고 마침내 일본 국내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군인을 동원해서 간신히 일본 내에 그 폭동을 진압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외교에서는 어느 나라가 승리했는지는 자명하죠. 자, 이제는 우리와 먼 프랑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와 관련이 있는 구한말 러일 전쟁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영화에서는 서울의 봄이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TV 드라마에서는 귀주 대첩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자, 귀주 대첩, 우리의 고려 시대의 이야기죠. 고려는 918년 왕건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935년에 경순왕이 기부를 했고요. 936년에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태조 왕건이 통일 왕조를 건설을 하는데요. 통일왕국을 건설하는데 이 고려라는 나라 10세기 936년에 통일왕국을 이룩했으니까 10세기 초반에 성립된 왕국이죠. 그런데 이 고려 왕조는 11세기에 중국 북부를 지배했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와 싸워서 요나라와 양립하면서 나라를 지켜나갔고요. 11세기에는 요나라를 뒤이어서 요나라보다 더 넓은 중국 북부의 영역을 차지한 강국 금나라와 대치해서 나라를 지켜나갔고요. 13세기에는 중국 전역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양에 걸친 세계 대제국,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제국 몽골과 대치에서도 나라를 지켜나간 우리의 자랑스러운 왕조 국가이죠. 자, 그런데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우고 중국 북부를 지배할 당시에 요나라가 고려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쳐들어왔는데요. 침공을 했는데 드라마의 중심은 세 번째 침공인 3차 소배합이 이끄는 요나라가 쳐들어왔고 기주에서 광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라를 격파한 그 역사의 현장을 드라마했는데요. 저는 물론 광감찬 장군이 자랑스럽고 기주 대첩이 우리 역사상 외침에 항거하고 외침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역사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사건이 요나라의 1차 침입 소선영 장수가 요나라의 소선영이 대군을 이끌고 왔었고 고려가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라를 상대로 해서 고려는 이런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서희공께서 소선영과 담판을 해서 오히려 고려의 영역을 더 북쪽까지 확장을 하고 전쟁에서 지고 소위 말하는 강동 육주를 획득한 이 자랑스러운 역사인데요. 제가 많은 문헌을 살펴봤지만 전쟁에서 지고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역사도 세계사에서는 정말 드문 사례지만 서희공처럼 전쟁에서 지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한 이런 사례는 정말 우리 고려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사에 전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외교사의 쾌거인 것 같아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성립되면서 조선 초기의 역사학자들은 고려를 없어져야 할 왕조로 그렇게 묘사를 했지만
서희공님께서 당시 중국 통일왕조 송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할 정도의 강국을 군사력이 아닌 외교적인 담판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영토까지 확장한 이 자랑스러운 쾌거를 이룩한 서희공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의 외교 천재가 아닌가.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을 듣는 그런 대통령 아니고요. 외교 사절을 이끌고 가서 중국 고능안에게 기자가 폭행당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 아니고요. 서희공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 정말 보기 드문 외교 천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